지금 한미일 외교에 전례 없는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사흘 만에 단호한 거부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한국이 통화스와프 국제 제소 공급망 재편을 동시에 가동하자 도쿄의 외무성이 먼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거부한 그 계약에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를 내고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의 시선은 한국으로, 일본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자는 남고 약자는 무너진다. 과연 이번 외교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흘 만의 거부가 30년 외교 문법을 무너뜨릴 줄은 그날의 나도 몰랐습니다. 2025년 2월 워싱턴 DC의 한 브리핑룸. 나는 미 전략경제안보국 선임 자문관 데이비드 맥클린입니다. 26년간 무역안보와 관세 정책을 다뤄왔죠. G20 공급망 태스크포스를 이끌었고 미유 반보복 관세 조정의 실무 총괄이었어요. 그날도 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 모델이 성공했으니 한국도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요. 브리핑룸 스크린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반 관세 25%, 자동차 관세 27.5%.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팀이 돌린 시뮬레이션은 명확했어요. 수출 타격, 환율 급등, 투자 위축.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5,500억 달러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췄죠. 완벽한 숫자였어요. 한국도 같은 제안을 받을 겁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합리적인 선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으니 요구액도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낙관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공 사례를 손에 쥔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본 합의문을 검토하다 발견한 조항들이었어요. 투자처는 미국이 최종 결정한다. 약속 불이행 시 관세 원복.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죠.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협상이란 원래 이런 거예요. 숫자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났습니다. 다음 주 한국 측과의 1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죠.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26년 경력이 말해주더군요. 이번에도 잘 풀릴 거라고. 모두가 숫자를 원하고 우리는 숫자를 줄 수 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뉴스 알림이었어요. 한국 외교부 긴급 브리핑 예정 마이너스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흐름이 느껴졌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협상 테이블에 앉겠지. 나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대한민국 정부는 협박에 기초한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25년 경력에 이런 공개 거부는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는 외교적 수사를 쓰는 법이죠. 그런데 한국은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요.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동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이거 진짜야? 완전히 판을 뒤집었는데? 다음 수는 뭐지?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준비된 것이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본 합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5,500억 달러, 완벽한 숫자. 그러나 그 숫자 뒤에 숨은 조항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완벽한 숫자, 위험한 문장.
동료의 말이 떠올랐죠. 한국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숫자가 아닌 다른 것을 읽어냈을까요? 나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정부의 성명을 다시 읽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26년간 내가 놓쳤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알게 되었죠. 한국의 거부는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진짜는 그 뒤에 24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긴급회의는 어수선했습니다. 한국의 거부 성명 이후 우리 팀은 대응책을 찾아야 했어요. 상사는 침착했습니다. 일단 일본 케이스를 다시 보죠. 성공 모델을 분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일본 마이너스미 합의문 전체를 다시 펼쳤어요. 5,500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 관세 15%로 인하.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일본은 손실을 최소화했고 우리는 원하던 숫자를 얻었죠. 양국 정상은 악수했고 언론은 호평했습니다. 이게 협상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서를 한 장씩 넘기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3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3조 투자 실행 투자처 및 시기는 미합 중국 상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일본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시하는 곳에 돈을 넣으라는 뜻이었죠.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7페이지 중간 제8조 이행 점검. 약속 불이행 또는 투자 중단 시 관세율은 즉시 원래 수준으로 복원된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일본 기업이 만약 경영난에 빠지거나 투자를 줄이면 관세가 다시 25%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일방적 조건이었죠. 동료 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일본 입장에선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나는 대답했어요. 그래도 숫자는 좋잖아요. 5,500억 달러면 언론 플레이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거래일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일본 제조업체들의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환영 성명이 나왔지만 업계 내부 분석 보고서는 달랐어요. 한 도쿄 싱크탱크의 비공개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간 예상 매출 손실 1,200억 달러. 투자처 결정권 상실로 인한 전략적 손실은 별도 산정.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200억 달러요. 5,500억 달러 투자의 이면에는 그보다 훨씬 큰 리스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미국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기업의 자율성을 포기한 셈이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에 가까웠어요. 이게 우리가 한국에 제시할 모델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6년간 숫자로 협상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완벽한 숫자 뒤에 위험한 문장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가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안보회에 소집했대요. 나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한국은 이 조항들을 봤을까요? 그들은 일본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내부 채널로 한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분석 자료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마이너스미 합의 구조 분석 및 대안 설계.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에서 멈췄죠. 투자액은 성과가 아니라 비용이다. 진짜 성과는 구조적 자율성 확보에 있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은 숫자를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조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 누가 리스크를 지는가, 약속이 깨졌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건 26년간 내가 배웠던 협상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한국은 일본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준비해야겠군요.
한국이 뭘 원하는지부터 파악합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준비한 것을 가동하고 있었죠. 거부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였어요. 한국의 거부 성명 이후 24시간. 우리는 그들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거나 최소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겠죠. 26년 경력이 말해줬어요. 약소국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이 중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협정을 논의 중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죠. 통화 스와프요? 압박받는 국가가 대안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두 번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EU 중앙은행과도 접촉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거부하고 24시간도 안 돼서 벌써 4개국 이상과 금융 안전망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건 즉흥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사전에 설계된 시나리오였죠. 세 번째 보고가 결정타였습니다. WTO의 긴급 제소 준비 완료. IMF에도 통보했습니다. 절차 타임라인까지 공개했어요. 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문서에는 놀라운 디테일이 있었어요. 제소 일정, 예상 심리 기간, 국제 여론 대응 시나리오까지. 이건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준비한 거죠? 동료가 물었어요. 나는 답했습니다. 최소 몇 달. 어쩌면 몇 년일 수도 있어요.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예상하고 모든 대응책을 미리 설계해 놓았던 겁니다. 거부 성명은 그저 스위치를 켜는 신호였을 뿐이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로드맵이었어요. 동남아시아 6개국, 중동 3개국, 남미 4개국과의 협력 계획, 각 국가별 투자액, 세제 혜택, 물류 루트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프로젝트였죠. 나는 지도를 펼쳐놓고 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동 경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분산하는 전략. 그들은 우리의 압박을 위협이 아니라 전환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24시간 만에 나온 거예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압박은 그저 실행 버튼을 누르는 계기였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거부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안을 보여줬죠. 통화 안정, 국제 제소, 시장 다변화. 3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보낸 비공개 메시지였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원칙은 감정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26년간 나는 협상을 압박의 게임으로 봤어요. 숫자를 제시하고 압력을 가하고 양보를 받아내는 것. 그런데 한국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안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원칙을 지키는 게임을 하고 있었죠. 다음 날 브리핑에서 우리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재검토가 아니에요. 우리가 게임 자체를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거부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24시간이 진짜였어요. 한국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죠. 이건 더 이상 압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사흘째 되던 날, 워싱턴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은 다음 협상 대상입니다.
공정한 무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죠. 미국, 한국의 관세 카드 꺼내들어 무역전쟁 2라운드 시작.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시장 반응을 지켜봤어요. 개장 30분 만에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원화 가치가 순간적으로 3% 하락했죠. CDS 프리미엄도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지한 겁니다.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번쩍였어요. 시장이 반응하고 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압박을 느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한국은 정말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24시간 만에 보여준 대응력을 생각하면 시장 변동성도 이미 계산에 넣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긴박해졌습니다. 미 상무부 장관이 추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긴급 관세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건 한국 제조업의 핵심을 겨냥한 카드였죠. 자동차 부품 수출액만 연간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만약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수출 감소, 고용 불안, 투자 위축. 숫자는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기획재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나는 실시간 중계를 켰습니다. 장관이 나와 침착하게 말했죠. 단기 변동성은 예상 범위 내입니다. 우리는 72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통화 안정, 수출 다변화, 국내 산업 보호.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72시간 대응 체계요? 이건 또 뭔가요? 한국은 압박받은 지 사흘 만에 벌써 다단계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압박은 단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압박은 단기, 시스템은 장기. 우리는 한국을 단기 압박으로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한국은 장기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었어요. 설계된 저항이었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원화가 24시간 만에 안정을 되찾았어요. 중국 이후와의 통화 스와프가 즉각 작동했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했습니다. CDS 프리미엄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시장은 한국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는 보고서를 들고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방어선이 예상보다 견고합니다. 단기 압박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상사는 난색을 표했죠. 그럼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하나?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강도가 아닙니다. 한국은 압박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날 오후 내부 채널로 또 다른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플랜시였어요. 만약 압박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실행할 시나리오. 동남아 생산기지 확대, 중동 에너지 협력 강화, 남미 시장 진출 가속화.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협상 중인 프로젝트들이었죠.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의 압박을 전환의 계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명분을 얻은 셈이죠. 이거 우리가 오히려 한국을 도와주는 건 아닐까요?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압박이 한국의 구조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압박은 단기, 시스템은 장기. 한국의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브리핑이 열렸어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동시에 나섰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대한민국 경제안보 종합대응 패키지. 나는 실시간 중계를 켜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통화 안정 체계. 중국과 600억 달러, EU와 400억 달러, 영국과 200억 달러 규모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협정. 이미 서명 완료였습니다. 추가로 캐나다, 호주와도 협상 중이라고 밝혔죠.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안전망이 구축된 겁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어요. 미국 달러 중심 체계에 대한 대안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글로벌 통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장 다변화 로드맵.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 3년간 500억 달러 투자. 중동, 사우디, UAE와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남미, 브라질, 칠레와 광물 농산물 교역 확대. 각 프로젝트마다 실행 일정, 참여 기업, 예상 수익률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이거 언제 준비한 거야? 나는 답했습니다. 최소 1년. 어쩌면 그 이상이에요.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출 명분이 필요했고, 우리가 그 명분을 줬죠.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공급망 재편 계획.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의 생산 거점 분산. 멕시코, 폴란드, 인도에 새로운 공장 설립. 미국 공장은 유지하되 글로벌 생산 비중을 40%에서 25%로 단계적 축소. 이건 되받아치기가 아니었어요. 판을 갈아엎는 거였죠. 네 번째는 국제 제소 절차였습니다. WTO의 정식 제소 완료, IMF의 통보, OECD 회원국들의 지지 요청. 한국은 법적 절차를 빈틈없이 밟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룰을 지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룰은 바꿉니다. 장관의 말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결정타였습니다. 국내 산업보호 패키지. 기업 세제 감면 10조 원, 금융 지원 20조 원, 고용 유지 보조금 5조 원. 총 35조 원 규모의 국내 방어선. 한국 정부는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통화 스와프 1,500억 달러, 해외 투자 500억 달러, 국내 지원 35조 원. 한국은 종합대응 체계를 완벽하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건 즉흥적 방어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전환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장관이 답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일방적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맹의 정의를 재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거버넌스, 숫자가 아니라 원칙. 내가 챕터 2에서 읽었던 그 문장이 떠올랐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팀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봐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게임을 잘못 이해했어요. 한국은 버티는 게 아니라 전환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국가는 압박을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는 걸 보여줬어요. 동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국의 대응 패키지를 다시 읽었어요. 5개 축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시장, 공급망, 법률, 국내 지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이 받쳐주는 구조. 이건 설계의 힘이었죠. 되받아치기가 아니라 판 갈아엎기. 한국은 우리가 만든 게임을 거부하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출근길, 스마트폰에 뜬 알림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사우스 코리어즈 프린서펄드 스탠드 A 누 마덜 포 얼라이언스. 한국의 원칙 있는 입장이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라니. 나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자율성을 잃었다.
한국은 한 푼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존중을 얻었다. 첫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투자 결정권을 포기한 일본 모델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반면 한국은 원칙과 대안으로 진짜 협상력을 보여줬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주요 언론이 일제히 같은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코리어 세즈 노, 월드 테이크스 노트. 한국이 거부하자 세상이 주목했다는 제목이었죠. 나는 컴퓨터를 켜고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지난 2주간 세계 주요 언론 237곳이 한국-미국 관세 이슈를 다뤘어요. 그중 73%가 한국의 우호적인 논조였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반반이었는데 완전히 뒤집힌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학계 반응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일본의 선택은 단기 손실 회피였지만 한국의 선택은 장기 구조 설계였다. MIT 경제학과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한국의 다층 방어 체계가 국제관계 이론을 바꿀 수 있는가? 나는 그 세미나 자료를 다운받아 읽었습니다. 한 단락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동맹을 금액으로 측정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거버넌스로 측정해야 한다. 상호 결정권, 리스크 분담, 투명한 절차.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지켰고 일본은 세 가지 모두를 포기했다.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봐요. 그가 건넨 건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미국의 무역 압박 방식에 대한 국제 여론. EU 시민 68%가 부정적, 캐나다 71%, 호주 65%.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51%가 한국의 입장이 이해된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26년 경력 동안 이런 여론 역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5,500억 달러를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구조를, 금액보다 원칙을 더 높이 평가했죠.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대응이 아니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죠. 일본은 우리에게 숫자를 줬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을 잃었고 세상은 그걸 종속으로 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칙을 지켰고 세상은 그걸 강함으로 봅니다.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진짜 강자인가요?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압박에서 나온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힘이 원칙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얻었지만 존중을 잃었고 한국은 숫자를 주지 않았지만 존중을 얻었죠. 저녁 무렵 상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세요. 일본 모델이 성공이라는 평가를 철회하고 한국 케이스를 새로 분석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보고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에요. 동맹은 관계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거버넌스로, 숫자가 아니라 원칙으로 측정되는 관계. 한국이 옳았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3주째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투자 협정 조항을 재협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처 결정권과 관세 원복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일본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요? 2주 전만 해도 완벽한 합의라고 자축했던 그들이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리스크를 간과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을요.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효과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본 일본 국민들이 움직였습니다. 여론이 비등했고 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했죠.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할 수 없었는가? 일본 내부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워싱턴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당황과 분노. 우리는 일본을 성공 사례로 홍보했는데 당사자가 재협상을 요구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접근 방식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날 오후 나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정했어요. From Numbers to Structure Lessons from Korea. 숫자에서 구조로 마이너스 한국에게서 배우는 교훈. 26년 경력을 총동원해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5,500억 달러를 얻었다. 숫자로는 성과였다. 그러나 구조로는 패배였다. 일방적 조항은 단기 성과를 가져왔지만 장기 신뢰를 무너뜨렸다. 반면 한국은 한 푼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준비된 대안과 명확한 원칙으로 국제사회의 존중을 얻었다. 나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대응 체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 첫째, 압박은 단기적이지만 시스템은 장기적이다. 둘째,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진짜 협상력을 만든다. 셋째, 동맹은 금액이 아니라 거버넌스로 측정된다. 15페이지를 쓰고 나서 멈췄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지막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존중 없는 동맹은 지속되지 않는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동료에게 검토를 부탁했어요. 그가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올리면 난리 날 텐데요. 나는 대답했죠. 난리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다음이 있어요. 다음 날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자기 비판 보고서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6년 경력을 걸고 쓴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책 리라이트 초안을 만드세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합니다. 나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새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공동 결정권, 리스크 손실 공유, 투명한 상호성 원칙. 일주일 후 내부 회의에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 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상호 이익을 설계해야 해요. 투자처는 함께 결정하고 리스크는 함께 지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게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 그날 저녁 나는 워싱턴에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26년을 숫자로 싸웠어요.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었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고 우리는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합대응 패키지가 공개된 후 국제사회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베트남 정부는 한국 모델을 분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필리핀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우리도 준비된 대안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에요. 생존 전략의 새로운 교과서였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 업데이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통화스와프 협의 요청, 시장 다변화 계획 발표, 국제기구 활용 전략. 모두가 한국의 플레이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칙 있는 거부가 지금 이 시간 새로운 협상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U 브뤼셀에서는 오늘 아침 긴급 정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모델의 전략적 함이었어요. 회의록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우리도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금 이 순간 EU 집행위원회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 방안 초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증명하고 있어요. 준비된 대안이 있으면 어떤 압박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여기,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나의 보고서, From Numbers to Structure가 상원 외교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었어요. 다음 주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묻기 시작했죠. 일본 모델이 정말 성공인가? 한국의 접근이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은가? 나는 지금 증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6년 경력을 걸고 말할 겁니다. 숫자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조로는 지고 있습니다. 일방적 조항은 단기 성과를 가져왔지만 장기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무부에서는 현재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상호 존중 기반 무역 안보 협력 원칙. 핵심은 세 가지예요. 공동 결정권, 리스크 손실 공유, 투명한 상호성. 한국이 요구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요. 일본에서도 지금 이 시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쿄는 내일 워싱턴에 협정 재검토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에요. 투자처 결정권과 관세 원복 조항에 대한 수정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이 만든 물결이 일본까지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협력을 만든다는 진리가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조용히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공장 착공 발표가 오늘 나왔고 중동 에너지 협력 MOU 체결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남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번 주 수출 잠정치가 긍정적입니다. 미국 비중은 줄고 있지만 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 추세예요. 오늘 오후 나는 싱크탱크 긴급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주제는 한국 케이스가 지금 국제관계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강의실은 벌써 만석이라고 하더군요. 정책위반자, 학자, 기업인들이 모입니다. 모두가 한국의 선택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요. 세미나에서 나는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숫자만 봤습니다. 한국은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박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원칙이 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이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제안인가? 상대가 준비할 공간을 줬는가? 한국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워싱턴에 봄이 오고 있어요. 26년 경력에 지금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는 용기, 대안을 설계하는 지혜,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인내. 한국은 바로 지금 그 세 가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날, 한국이 협박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 우리는 웃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것을요. 원칙은 위기 후에 시장을 재편하고 외교를 재설계하고 여론을 재구성합니다. 한국이 지금 증명하고 있고 세상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워싱턴 복도는 여전히 길고 조용합니다. 은퇴를 며칠 앞둔 오늘, 나는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제목은 From Money to Trust입니다. 금액에서 신뢰로. 36년 경력의 결산이자 다음 세대에 남기는 유산이죠. 나는 26년을 숫자로 싸웠습니다.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얼마를 양보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준비된 대안, 국제적 연대, 그리고 한 줄의 원칙. 존중 없는 동맹은 지속되지 않는다. 메모 마지막 줄을 덮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금액을 계산했고
그들은 신뢰를 설계했다는 것을요. 승자는 숫자가 많은 쪽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집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외교를 만들어가겠죠. 그들은 한국에게서 배울 겁니다. 진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내 시대는 끝나지만 한국이 시작한 시대는 이제부터입니다.